네, 우리 애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번 그 육평 시험이 지금 뭐 아이들 표정은 밝아 보이지만 점수는 썩 그렇게 받지 못할 겁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가지고요. 아주 아이들이야 뭐 늘 이제 저희들이 강하게 정신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낙관적으로 지금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아주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체적으로 학습 기간으로 따지자면은 1월부터 학습의 시작이라고 보아도 아직 50% 이상의 기간이 남았고 3월부터로 따지면 재수를 시작하는 재수생들의 경우는 입학하는 3월부터로 따지면 뭐 지금 한 60% 70%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기적을 만들어낸 그런 아이들이 숱하게 우리 학원을 거쳐갔는데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6월 평가원 시험부터 두각을 발휘하고 아주 뭐 좋은 성적을 보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학원에서 수능 만점자도 배출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학생이 뭐 6월 달부터 그렇게 대단히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꾸준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요. 또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오늘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장이신 남영권 선생님하고 뒤에 와 계십니다. 남영권 선생님하고 저하고 좋은 어떤 그런 팁과 자녀 기간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런 조언을 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고 참고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쭉 이렇게 변함없는 자세로 노력을 하시면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날도 더운데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려는 심정으로 힘든 발걸음 학원 해주신 거, 학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주 따뜻하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은 1,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 2부가 특별히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의 학습 전략, 육평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기억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점을 말씀을 드릴 거고 뒤에 우리 소장님이 좀 더 길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수시 정시 지원 이런 것들과 연결을 시켜가면서 보충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될 때쯤에는 조금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감이 잡히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크게 육평 분석과 그 다음에 남은 기간에 학습 전략.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요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남인권 소장님에게서 다시 정확하게 정밀하게 반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평 분석에 대해서 먼저 좀 몇 가지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시험들마다 어떤 그런 일정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번 육평도 아주 정말 묘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번 육평의 특징은 아이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난이도와 실제 난이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런 시험도 드문데, 그러니까 제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어땠니? 뭐 어쩌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당하게 쉬웠어요. 그래서 뭐 그냥 괜찮았어요. 이런 아이들이 꽤 많았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가원에서 발표를 할 때도 가능한 한 쉽게 출제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전문적인 입시기관, 그 기관에 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온라인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작년 수능이라든가 육평에 비해서 아주 전반적으로 대단히 쉽게 출제된 수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이거는 놀랍게도
이거는 보통 점수가 하락한 게 아니고 1등급 컷을 기준으로 작년 수능보다 엄청나게 하락했고, 작년 6평과 국어라든가 수리 나의 경우는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만, 수리 가나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는 이제 컷이 아니라 1등급에 포함되는 퍼센트의 문제지만 굉장히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1등급 안에 그 수능에서 10% 정도였는데, 이번 시험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5%도 안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이상하게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아마 이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걸 제가 좀 이따 분석을 해드릴 텐데, 지금의 수능이 아주 이렇게 출제가 아주 방식이 고정돼 버렸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식이에요. 어떤 이게 특정 과목이라고 하면은, 이게 특정 과목입니다. 특정 과목이면은 아이들의 어떤 그런 학습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EBS 연계 이런 것들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한 90% 정도, 과목에 따라 비중은 다르겠습니다만 한 90% 정도를 기본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 문제들은 대부분 또 EBS 교재에 연계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기본 문제들, EBS 교재에서 많이 본 수능 특강 이런 데서 본 지문이거든요. 수능 완성 이런 데서 본 지문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점 방지를 위해서 한동안은 너무 쉽게 수능을 출제해가지고 만점자가 양산이 되고 엄청난 혼란을 빚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지금은 방지하기 위해서 고난도 문제, 만점 방지를 위한 문제를 꼭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비율의 한 10% 정도의 고난도 문제, 이런 식으로 아주 출제 방식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중심을 두고 보다 보면 약간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수능 전체가 굉장히 쉬운 것 같다라는 이런 어떤 착시 현상이 빚어지는데, 엄연히 모든 과목에 망점 방지용의 고난도 문제, 이런 신유형 문제를 반드시 집어넣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아주 고득점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고 컷은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6평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게 특징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 과목 중에서 수리 가오고 영어, 수학 가오와 영어는 아주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국어하고 수학 나도 약간 내려가긴, 작년 수능에 비해서 작년 6평하고는 비슷했고요. 작년 실제 수능보다는 약간 좀 1등급 컷이 내려가긴 했는데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겠지만, 수학하고 영어는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6평하고 9평은 그냥 장난으로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올해 수능의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출제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올해 6평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9월 평가원 시험에서 약간 좀 보강을 해가지고 출제를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인 노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올해 실제 수능에서 수학하고 영어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난이도 상승을 유의해야 된다. 상승을 예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특히 어렵게 출제된 과목에서 이 탐구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과목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사탐, 과탐 대부분 다 어려웠습니다. 지금 탐구의 가채점 결과가 아직 명료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수험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까다로웠다, 이런 얘기가 많고요. 이렇게 이제 어렵게 출제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점 방지를 위해서 그동안에 별로 그런 방식으로 출제되지 않았던 지금의 수능 문제는 상당히 유형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다루었던 방향으로 이렇게 자료를 다루고 문제의 어떤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 신유형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려운 과목, 수리가라든가 영어에서는 특히 많았고, 신유형 문제와 고난도 문제가 6평에서 특징이, 아마 이런 것들 올해 수능에서 틀림없이 보이겠다, 이런 것들을 출제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출제하는 겁니다. 심리형 문제와 고난도 문제가 다소 출제되었다.
특히 신유형 문제와 고난도 문제는 수학과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어렵게 출제된 과목에서 이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특히 있다는 거 이거를 유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학은 이번에 제가 좀 이따 마무리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신유형 문제 같은 거 이번에 다루어진 신유형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 철저하게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유형 문제들이 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아이들이 쉽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전문가들조차도 어렵지 않았다고 분석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 절대 다수의 문제들이 EBS 연결을 시키고 약간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EBS 연계성은 어느 정도 유지된 시험이었다. 유지되었다. 네 번째, 인문계 학부모님들은 특별히 이거 좀 주목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매해 그동안에 한 5, 6년 동안의 입시의 추세는 매해마다 자연계 수능 응시생들이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자연계 수능 응시생이 전년도보다 증가한다는 것은 뭘 뜻하냐 하면은 그 전해에 특정 대학의 커트라인보다도 실제로 응시생이 많아지면 자꾸 올라가는 거죠.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이렇게 자연계가 자꾸 더 어려워져 왔습니다. 그게 최근 몇 년 동안의 추세였어요. 자연계가 아무래도 모집 학생에 비해서 대학에서 뽑는 정원에 비해서 학생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같은 입시기관도 자꾸 자연계 쪽으로 학생을 유도하고 자연계가 동일 등급이면 학교 가기가 훨씬 편하니까 인문계보다 자연계 가라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추세가 지속되어다가 올해 처음으로 그게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6평 시험에서 응시 인원 분석을 해볼 때 좀 이따 구체적인 수치는 남 소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최초로 최근 몇 년 동안에 처음으로 작년 6평이나 작년 수능보다도 인문계 응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 이렇게 본다면 자연계는 약간 한 1000명 정도 늘어났는데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인문계는 한 5, 6천 명 늘어났기 때문에 인문계 입시가 작년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배치표상이라든가 이런 데 나타난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치열해질 경쟁률이 조금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인문계 응시 인원이 증가하였다. 인원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요거를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올해 6평이 아주 큰 줄기에서의 분석이고요.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자녀 기간에, 남은 기간에, 아니, 자녀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조금 남은 것 같다. 기분이 나쁘다.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앞으로 남은 기간입니다. 남은 기간.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고 잘 들으셔야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거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학부모님들이든 우리 아이들이든 아주 명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6평의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나의 어떤 그런 앞으로의 학습 방향 설정, 학습 전략 수립 이런 것들에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지 실제 수능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실제 수능과 무관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번에 움켜진 성적이라는 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달라져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6평에서 이걸 아주 명심하셔야 되고 6평에서 9월 평가원 시험 그리고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성적 변화가 매우 크다. 제가 매우라고 썼습니다. 매우 크다. 성적의 변화가 매우 크다. 통계적으로 좀 이따 자료에서 남 소장님이 설명하실 겁니다. 매해 통계로 말씀드릴게요. 이때 어느 정도 크게 나타나냐면은 6평의 응시생을 100%로 볼 때 분석을 해보면 나중에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실제 수능에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6평 응시생들 중에 65% 정도의 학생이 성적이 하락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말을 바꾸자면 지금 한숨 쉬시는데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6평 성적을 보고 굉장히 아주 기분이 안 좋고 걱정이 되시고 그러셨을 텐데 사실은 이 중에 성적이 상승하는 사람보다는 학생보다는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이번 성적보다도. 그게 엄연한 통계입니다. 65%가 하락을 하고 그러면 상승은 몇 프로가 하느냐? 35%가 하는 게 아닙니다. 30%만 상승합니다. 5%는 유지되는 거고. 그러면은요, 제가 이렇게 써드리면은 이거는 당연히 조금 이렇게 그 상상력이 있으신 분은 금방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수능이라는 게 상대평가인데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등급 구분을 해가지고 뭐 내가 1등급이면 다른 애가 2등급이고 내 2등급이 되면 다른 어떤 애가 1등급이 될 거고 상대평가인데 아니 상승하는 애들이 있으면 그만큼 하락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50%로 똑같이 맞물려야 되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65%가 하락하는데 30%만 상승을 하냐. 왜 그러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겁니다. 당연히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어수선한가. 정리가 좀 안 돼가지고 실례가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교실에 가서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 강의실에 다 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들어오셔야 되니까. 예, 앉으십시오. 당연히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지시게 될 텐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6월 평가원 시험을 볼 때하고 9월 평가원 시험을 볼 때하고 실제 수능을 볼 때 집단이 달라집니다. 모집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6월 평가원 우리나라 전체 응시생입니다. 이게 실제 수능에 우리나라 전체 응시생입니다. 이게 똑같으면 이 집단이 똑같으면 당연히 상승자만큼 하락자가 나오고 하락자만큼 상승자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집단이 바뀌게 된다고요. 6평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실제 수능으로 갈 때 매해 똑같습니다. 이건 아주 그냥 똑같은 비율로 늘 발생을 해요. 6평을 보고 난 다음에 실제 수능을 볼 때 전체 수험생의 한 10% 가까이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늘 시험을 포기합니다. 6평 보고 난 다음에 실업계 학생이라든가 아주 최고 그 하위를 이렇게 차지하는 학생들 수능 봐야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항상 탈락해버려요. 빠져버립니다. 포기를 한다고 수능 포기를 한다고 탈락이라고 하니까 뭐하네 수능 포기자가 나오고 그 대신에 위에 뭐가 붙냐면은 6평이라든가 9평을 보지 않았던 주로 대학생들입니다. N수생들. 말은 N수생이지만 대부분 대학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얘들. 그러니까 뭐 괜찮은 대학 다니다 의대 가려고 다시 시험 보는 애들. 더 나은 어떤 그런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대학으로 가려는 애들이 또 시험 보고 얘들은 전부 최상위를 차지합니다. 성적이. 그러니까 위에 애들이 올라오고 밑에 애들이 빠지기 때문에 내가 6평에서 이 정도 성적이 있었다고 한 다음에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집단 전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자동으로 내 성적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변의 친지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친척 중에서 어떤 애가 아주 그 6평까지 괜찮았고 9평도 꽤 시험 잘 봤는데 막상 수능을 망쳐가지고 얘가 뭐 재수한다거나 대학 가는 길이 막연해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보편적인 현상이고 그게 걔가 특별히 불성실하거나 마지막에 관리를 잘 못했거나 그래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성적이 안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시험을 본 학생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수험생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이 성적이 수능에 가가지고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충격을 덜 받으시고 나중에 그러시지. 이게 정말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통계적으로 잘못된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런 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금의 성적이 6평 성적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자만하는 거 절대 금물입니다.
이 성적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30%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렸는데 6월 평가원에서 2등급, 3등급 이렇게 맞았던 애들이 1등급 맞거나 만점 맞거나 이런 애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만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다. 그냥 시간은 충분하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거를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표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 전체 수험생의 시험 기간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보면은 달별로 나눠보면 3, 4, 5라고 하면 6월 10일 날, 6월 7일 날 평가원 고사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온 겁니다. 이만큼 온 거예요. 이만큼 6, 7, 8, 9, 10, 11월이 남아있다고요. 11월 15일까지. 알았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1월 달부터 따져도 앞에 기간보다 뒤에 남아있는 기간이 더 많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학습이라는 것은 에스컬레이팅의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뒤로 갈수록 절박한 심정 때문에 훨씬 더 이 집중도와 몰입도가 상승되고 공부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이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거 다 부모님들 옛날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시험 공부라는 게 항상 하루 전날 제일 잘 되잖아. 그렇잖아요. 미리 막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표는 엄청나게 2주 전, 3주 전부터 공부한다고 세우지만 대부분 실천 못 하잖아. 그냥 멍하니 지내다가 시험 보기 하루 전날 막 그냥 미친 듯이 들여다보게 되고 항상 이런 생각으로 시험 보러 가죠. 저도 똑같았습니다. 야, 나한테 1시간만 더 주어지면 내가 완벽하게 이거 하고 갈 수 있는데 맨날 이런 생각으로 시험 보러 가잖아. 그게 똑같은 겁니다, 애들도.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더욱더 절박해지는 거고 몰입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은 약간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험 공부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자만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고 시간은 충분하니까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 아주 유념해 주시고, 아까 제가 그 표를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요즘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요즘 그 문제 출제 방식에 대해서 90% 정도는 기본 문제가 출제되고 EBS 연계가 된다. 10%는 고난도 문제. 요걸 다시 그렸습니다, 제가. 다시 그렸는데, 여기서 아주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점수를 잘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조금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잡아야만 보너스로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얻을 수 있는 거지. 이 문제 한두 문제 더 맞았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몇 문제 더 맞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은 특히 학력이 약간 떨어지고 재수하는 수험생이고 한번 실패를 맛본 수험생이고 고3도 내가 아주 최상위권에 속하지 않는 평범한 고3 학생이다. 이럴 경우에는 요 위에 부분보다 늘 애들은 꼭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든가 특별한 것들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더 눈여겨 지켜봐야 된다는 거. 이걸. 그리고 지금은 수능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출제 방식과 흐름상 조금만 노력하면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조금 노력하면 여기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애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저 입구에 들어오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몇 등급 올리고 20등급 올리고 막 4등급, 5등급 맞았던 애들이 전체를 1, 2등급을 때려가지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학습 지능이 떨어지거나 아주 기본적으로 뭔가 능력이 안 되거나 이런 애들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얼마든지 평범한 애들이 그런 걸 이룰 수 있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꾸준히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주목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주목한다는 거 결국 뭐냐 이겁니다. 아까 그 EBS 연계성은 어느 정도 지금 시험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기본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EBS 연계 교재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기본 학습
어려운 문제 맞추는 것보다도 이거를 훨씬 더 중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것과 관련이 돼 있다. 이 90%와 관련이 돼 있다. 그런 면에서 EBS 연계 교재들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바탕으로 아주 기본 원리와 개념 이런 것들 응용한 문제들. 이번에도 그 시험 결과 분석을 보니까 아주 기본 원리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고 여러 과목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너무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특히 재수생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과목 선생님들이 너는 교과서를 2번 읽어라, 뭘 해라,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때 그거를 반드시 수행하는 이런 어떤 과정이 있어야만 이 부분을 움켜잡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요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요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3번은 신유형 문제. 플러스 고난도 문제를 집중 훈련해야 한다. 이거 특별히 염두에 두어 주시고요. 6평이나 9평에서 나온 새로운 유형의 수학 문제들, 새로운 유형의 영어 문제들, 이거는 단어만 바뀌고 숫자만 바뀌어 가지고 실제 수능에서 똑같이 출제됩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6평하고 9평 문제는 숫자를 바꿔서 그대로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 문제들은 반드시 반복 훈련, 또 반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유형 문제들 반드시 반복 훈련을 해야 된다. 고난도 문제들도 그 유형을 잘 파악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와 접근의 어떤 그런 방식을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여기 이제 그 말씀드릴 전략의 핵심이 되겠는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누구나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내가 이 정도면 수능 시험장에 자신 있게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완벽하게 학습을 끝내고 시험장에 갈 수 있는 학생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수능에 수석을 한 학생도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수능 시험장에 가지 내가 완벽하게 공부를 끝냈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시험장에 갔던 그런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불안하고 내가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이런 심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남은 시간 동안 모든 걸 완벽하게 끝내려고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인가, 이거를 잘 가늠하고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어떤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동일한 시간 공부를 한다면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 남 소장님이 이제 아주 상세한 어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제가 아주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수시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수시에서 원서를 전부 다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수시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걸리는 게 뭐냐면, 학생부 교과와 논술 전형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이 대단히 중요하잖아. 그리고 학생부 종합도 그 최저학력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고 실시하지 않는 대학도 있지만, 그래도 꽤 그 많은 대학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1차 예선을 통과를 해야만 본선에서 몇 대 1이 되었던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저학력 조건, 2등급 2개, 3등급 2개, 이걸 통과를 못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나는 대상도 못 되고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수능 과목을 공부를 할 때 이 최저학력 조건을 획득하기 위한 과목에 먼저 시간을 많이 하려고 먼저 그 공부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수시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수시에서 최저학력 조건 획득 관련 과목에
학습 비중을 끌어올려야 된다. 최저학력 조건 얻고자 하는 그 관련 과목의 학습 비중을 더 확대시켜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이렇게 써드릴게요. 이렇게 써드릴게요. 수능 그 국영수 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 과목 기준으로 할 때, 국수형 탐을 기준으로 할 때, 3보다는 2사가 훨씬 좋습니다. 동일한 어떤 점수상으로 백분위 총합이라든가 표점 총합이라든가 그 점수 총합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훨씬 더 좋다고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기서는 3등급 2개 수시밖에 낼 수가 없지만 여기서는 2등급 2개 수시에 지원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똑같이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등급을 더 얻을 수 있는 과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중에 내가 유리한 조건을 움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학습 시간을 비중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중을 다르게 해야 된다. 동일하게 다 똑같습니다. 어느 대학의 레벨은 달라지겠지만 4444보다는 3535가 훨씬 더 좋은 거야. 3535가 훨씬 더 좋은 거야. 동일한 이유입니다. 3등급 2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잖아. 그렇죠? 여기서는 4등급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이런 면에서 수시 최저학력 조건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목의 학습 비중을 상당히 끌어올리고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지원을 할 거고 무슨 과목에서 최고 등급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과목은 공부를 했는데 내 점수가 3점 올라갔다. 어떤 과목은 공부했는데 점수가 5점 올라갔다. 어떤 과목은 공부했는데 점수가 7점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정시에서의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같은 시간 공부해서 점수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과목에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런 면에서 점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과목에 높은 과목의 학습 비중을 끌어올려야 된다. 점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과목의 학습 비중을 올려야 된다. 이와 관련된 건 자료집, 자료집입니다. 자료집 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위에서 보시면은요, 왼쪽에서 영역별 성적 변화는 100분위 평균 10점 내외 수준으로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6평에서 수능으로 가면서 변화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줄 내려가 보세요. 거기서 밑줄 하나 치시겠습니다. 자, 어떤 과목이 평균적으로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가, 6평과 실제 수능을 비교를 해볼 때, 인문계는 국어 과목과 탐구 과목이 성적이 많이 올라간다. 보고 계십니까? 밑줄 하나 치세요. 자연계열은 수학과 탐구 성적 상승폭이 크다. 전체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특정 과목을 좋아하고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전체 평균이라는 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것들의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그 학습 비중을 끌어올리고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좋은 결과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오랜 어떤 이런 생활을 제가 학원 강사 시절부터 한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으니까, 제가 원장만 지금 한 12년째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냥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옆에서 성장하고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특히 점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라고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탐구와 수학입니다. 탐구와 수학. 똑같이 공부하면 이 과목이 제일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나 영어보다 실제로 많이 올라간다. 수학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국영수 과목 중에 인풋과 아웃풋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과목입니다. 인풋,
투입하는 공부 시간과 투입하는 노력, 아웃풋, 내가 받는 점수, 이 인풋과 아웃풋의 상관관계가 다른 어떤 과목보다 높아요. 수학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부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점수가 올라가. 영어나 국어는 잘 안 올라가. 선천적으로 약간 감각이 떨어지거나 기본적으로 약간 뭔가 좀, 물론 이제 그것도 노력하면 올라가요. 노력하면 올라가는데 수학은 거의 정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가스터디는 그런 거 맨날 주장합니다. 수학을 10,000문제 풀면 모든 수학은 전부, 어떤 바보도 수학은 1등급을 얻는다. 그게 우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문제씩 훈련을 시키거든요. 수학 문제 풀기 이런 훈련을 시키는데, 수학은 그 부모님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세요. 이게 그 부모님들이 애가 수학 성적이 안 나오면은, 제가 나 닮아서 수학 머리가 없나 봐. 그러니까 이 수학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수학적 지능, 막 학습 지능, 막 선천적인 어떤 그런 수학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애들에게 맨날 정신교육 시키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수학적 사고 능력과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수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나 박사들이나 생각하는 거야. 아니, 너희들이 푸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풀고 이해하는 문제야. 그게 무슨 수학적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게 무슨 수학적 지능이 필요해. 그런 거 아니야. 바보처럼 외워. 그냥 멍청하게 풀어. 멍청하게 풀어. 반복하다 보면 다 돼.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훈련시키면 올라갑니다. 수학 8등급, 9등급으로 우리 학원에 들어와가지고 1, 2등급으로 끝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국어나 영어는 좀 어렵습니다. 국어나 영어나 어려워. 수학은 가능합니다. 수학은 아주 투입하는 노력에 이렇게 정비례라고까지는 힘들지만 상당한 상관관계를 두고 점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 그런 면에서 수학에 집중을 좀 해주시라. 특히 또 수학에 집중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관계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금 입시의 특수성상 그거는 나중에 아시고, 지금 거기까지 얘기하면 머리 아파지니까 9월 평가원이라든가 나중에 정시 원서 쓰고 그럴 때 제가 이제 표점이 뭐고 뭐 백분위가 뭐고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시면 되고, 그냥 하여튼 수학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탐구는 암기의 성격이 어차피 강하니까 점수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거를 염두에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시고, 탐구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잠깐 광고 한마디 하고 지나갈게요. 제가 그 탐구와 관련된 우리 아이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크고, 특히 수원시내 이와 관련된 어떤 그런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기관들이 좀 없고,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수원에 제일 브랜드 파워가 있고 제일 최고 인류의 학원인데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여름방학 때 고3과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그 탐구 전문 단과 이런 것들을 런칭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자료 중에 보시면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요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고3 재수생 전문 단과 해가지고, 국영수는 우리가 종합반에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모든 사회탐구 과목, 모든 과학탐구 과목, 그리고 논술, 면접, 적성, 소개서 작성, 이런 고3과 재수생들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무슨 컨설팅 학원 이런 데서 받는 것처럼 무슨 사기치는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전혀 받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모든 과목의 수강료는 전부 20만 원입니다. 그냥 20만 원 한 달 수강료 이런 정도로 받고 서비스를 할 거고, 올 여름에 7월 21일 날 개강을 할 겁니다. 거기 시간표까지 다 나와 있고, 선생님들은 전부 우리 학원에 강의하고 계신 현재 메가스터디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이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탐구는 뭐 그런 걸 통해서 외부 지금 재수생이나 고3생들은 좀 그 수강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참고로 우리 그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이거는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재원생은 이거는 이 강좌는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가서 다 지금 하고 계시고, 또 그 선생님들이 필요하면 여기서 그냥 우리 자취 학생들만 데리고 강좌 열어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그 따로 이제 강좌 열어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수강할 필요 없고요. 우리 내부에서 다 해결해 주니까. 우리 학생들은 재원생은 필요 없고, 나머지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라는 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점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과목의 학습 비중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많이 틀리는 부분을 맞출 수 있다면 훨씬 더 점수가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른바 말하는 취약 부분의 집중 공략입니다. 그러니까 취약파는 취약 문제 유형, 취약 분야를
집중 공략해야 된다. 이러면 훨씬 더 전체적으로 점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표는 그 자료집 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4페이지. 자료집 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유형을 먼저 학습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문제 유형이라든가 분야, 가령 국어 같으면 현대시, 화법, 비문학, 문법, 수학 같으면 뭐 미분, 뭐 무슨 뭐 지수로그, 뭐 수열, 뭐 영어 같으면 빈칸 추론의 유형, 어휘 추론의 유형, 뭐 이런 식으로 어법, 문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들의 개수를 이런 어떤 항목별 분류를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많이 틀린 분야라든가 많이 틀린 단원, 많이 틀린 문제 유형이 있죠. 그렇죠? 그를 집중 훈련하는 겁니다. 집중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워나가는 겁니다. 그분을 공략하면. 그래서 이제 9편까지 아직 시간이 3달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히 그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9월 평가원 시험을 한 번 더 보는 거야. 아, 내가 그 취약 부분에 집중 공략을 했으니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 집중 공략을 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은 제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만, 이 취약 단원 유형 분야를 집중 공략을 할 때 가장 좋은 어떤 그런 그 자료는 기출문제입니다. 수능평가원 기출문제. 너무 멀리 갈 필요는 없고요. 한 5개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이 분야를 집중 훈련하면 아주 좋습니다. 가령 내가 수학에서 지수로그가 약하다. 무슨 뭐 영어에서 어법 문법이 약하다. 그러면은 5개년 동안의 수능과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의 지수로그 문제. 5개년 동안의 그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실제 수능의 무슨 뭐 어법 문법 문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그것만 모아놓고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유형화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중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취약 단원과 유형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자. 이것이 중요한 학습 전략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충 그 학습 전략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남은 기간 동안의 학습 전략 다시 복습을 하자면은 성적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 이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EBS 연계교재, 교과서 이런 것들 잘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신유형의 문제들 그 유형 문제 반복 훈련해라. 그 다음에 내가 취약한 분야와 단원 집중 공략해라.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셨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워져가지고. 마지막으로 올해 영어가 이번 6평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걸로 볼 때 영어가 뭔가 좀 이렇게 내 기분에 자꾸 이렇게 뭔가 걸려요. 작년처럼 1등급이 10% 정도가 되면은 웬만한 대학은 뭐 거의 문제가 될 게 없고, 영어는 또 영어를 무시하는 고대라든가 서울대처럼 아예 영어 반영을 거의 안 해버리는 이런 대학들은 뭐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연대나 이대 같은 이런 대학들은 영어 점수를 충점해서 꽤 반영을 하거든요. 영어가 절대평가 무시하지 말아라. 절대평가 장난 아니다. 이런 어떤 의도를 교육부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작년보다는 이번 6평에서 드러난 걸로 볼 때 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실제 어떤 그런 입시에서도 조금 영향을 생각보다는 막연한 어떤 그런 그냥 영어라는 게 뭐 지금은 없어진 과목이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다. 5번째로 영어가 의외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지금 6평처럼 쉽게 어렵게 출제되면은 2등급 안에 80점 안에 드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될 가능성 주의해야 된다. 요걸 마지막에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어떤 그런 자녀 기간에 남은 기간 동안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우리 남인건 소장님이
구체적인 데이터와 어떤 수치들을 가지고 이거를 또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해 가실 거고, 앞으로 정시지원 설명회라든가 9월 평가원 설명회 때 또 한번 계속 오셔가지고 중간에 변화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설명을 드리면은 그것까지 참조하셔가지고 쭉 함께 자녀들과 함께 노력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믿고 제 강연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